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몰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었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은 또 어닝 시즌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금융주 하이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네. 듯 보이고요. 아무래도 관심사항은 은행과 하이테크 쪽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화요일 날이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이어서 4분기 중에도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자 수익 감소로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금융업종에서만 마이너스 1.2%로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택 대출 업무와 관련된 대출 전망이 밝다는 측면에서 어닝 쇼크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 그리고 IT 서비스 회사인 IBM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11월 달이 되면은 디즈니가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건강이라든지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스, 항공기 업체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그리고 알코아, 한유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담배 금지를 발표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실적 경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큰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분기 이후에 4분기에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봐도 되는 시점인 겁니까? 네, 4분기부터는 실적들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리유니티브 집계에 따르면은 3분기 기업 실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1%로 2016년도 2분기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3분기에 마이너스 33% 감소하고요. 정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6%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의 전체 순이익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실적을 좀 더 길게 내다보면요. 4분기에는 금융이나 유틸리티가 두 자릿수 실적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9년도의 실적은 두 자릿수 증가가 하는 업종이 없지만 2020년도에는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업종이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4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된 호전과 관련된 그 예상치들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의 키포인트는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 모멘텀이 어떤 기업이 강한지가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 회복세가 뚜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를 갈아타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투자은행 보고서 보면 요즘에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보고서들이 많이 보이던데 어때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좀 가져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기술 업종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도체 판매라든지 글로벌 제조업 PMI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경기 회복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신호음들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판매 금액을 보면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올해 1월부터 마이너스로 들어섰고요.
2월 달에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역성장세가 뚜렷했는데요. 하지만 6월, 7월, 8월에 들어오면서 하락세가 주는 안정 성장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주요국들의 제조 PMI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호재인데요. 9월 달에 글로벌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49.7로다가 8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고요. 7월에 비해서는 무려 0.4%포인트 정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조 PMI를 이끌어가는 신규 수주나 재고 밸런스 부분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수요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형 스마트폰의 그 생산 대수가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지금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수요가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도체 판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질 것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반도체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큰 폭의 변동성도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치의 출하 지수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주가가 7월 이후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은 WSTS라고 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반도체 출하액은 마이너스 13.3%로 좀 부진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기기용 특수가 일어났던 데 따른 역기조 현상이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거고요. 또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겹쳐진 게 추락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좁혀서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추락 상황을 보면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이 중에서도 금속 산화 반도체죠. 모스 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라든지 휴대용 전자 계산기 쪽에 소비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8월 이후부터는 전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낙관적인데요. 차량용 시스템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강력하고요. 또 데이터 센터 및 5G 보급에 따른 기지국 수요, 여기에 스마트용 공급도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각국이 금융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신흥국도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시차를 두고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짧은 가격 조정은 계속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거스르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몰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일단은 추가 관세 부과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급한 불 끈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 관세를 뭐 철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역 전쟁 종결까지는 좀 아직까지 시일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몰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4, 5주간 합의 문서에 정확히 표현을 담아야 되고요. 현재는 말로만 일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좀 수입의 소극적 겸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줬다는 점, 그리고 위해나 절상, 그리고 증권을 비롯해서 선물 시장과 관련된 개방을 내년 1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서 제조 채광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둘 확실히 챙겨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목요일날 발표되는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에 더 이상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된 협의에 이제 계속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산업 보조금 폐기 문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재검토 문제, 그리고 집행 감시 수단을 두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주권이라든지 핵심 이익에 관한 요구를 하면 딱 잘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그 스몰 D처럼 2차, 3차 협상에 쉽게 타협점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해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도 현재 2, 3차 협상에서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무역 전쟁과 관련된 빅딜 문제는 언제 종식될지, 언제가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 사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반대가 강했던 걸로 아는데 스탠스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협상은 자신의 그 공이라고 치하하면서 중국의 농축산물 구매는 사상 최대다. 미국의 농부들은 땅과 트랙터를 사서 중국 특수에 대비해야 된다고 기자에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처럼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은 아무래도 농업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고, 이 때문에 현재 콘벨트 쪽에서 자신이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돼서 합의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CCTV에서도 3번만 짧게 협상 소식만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5월달 합의 뒤에 트럼프가 밥상을 뒤집어보면서 이런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 구입을 해주기로 말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규모는 2012년도 사상 최고의 농산물 수입을 해줬을 당시가 26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의 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달러밖에 수입을 안 했는데 만약에 5배 이상 급증해서 수입을 한다면 중국의 농축산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폭등하면서 라오바이싱이라고 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던 것들이 아무래도 농축산물과 관련된 수입을 확대시켜주는 쪽으로 잡았지만 문제는 500억 달러 규모가 실제 수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국내에 부족한 돼지고기 800만 톤 전량을 수입하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00만 톤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이 내년부터 증시 개방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신 펀드를 통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면은 QP 펀드 쪽에 자격을 갖고 있는 해외 기관을 통해서 간접 매매를 할 수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증권사들도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채권이라든지 자산운용 업무, 보험 업무, 증권 브로커 업무, 선물 시장, 그리고 증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까지 모두 개방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2021년도에 금융업 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1년 앞당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하려면 합작 증권사로 가야 되지만 앞으로는 단독 전액 출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도 자기 매매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중개 업무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권사들도 개인용 웰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판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홀세일 비즈니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면은 MSCI, FTSE,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지수에 중국 증시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같이 경쟁하고 있는 신흥국 증시인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편입 비중 축소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으로 이탈하는 자금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한번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결국 비즈니스 찬스는 생기겠지만 세계 2위 증시인 중국 증시의 국제 메인 플레이어들이 선언물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출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의 급변동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 매매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증시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